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머리 굵어지면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더군요. 내 집 팔고 4살 깎아 공부시켰더니 돌아온 건 빗물 섞인 눈물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자식 믿지 마세요. 내 무덤에 침 뱉을 놈들이 내 자식이라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꼴을 당하나 싶네요. 잠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오늘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아파트 복도에 내던져진 낡은 가방을 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복도 끝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으니 엉덩이부터 시린 기운이 올라오는데 그게 꼭 내 인생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엄마 제발 좀 가라고 소리치는 아들의 얼굴이 낯설기만 했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 거 안 보여 하고 윽박지르는 그 입술이 내가 젖을 물려 키운 그 입술이 맞나 싶더군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며느리는 한술 더 떴지요. 어머니한테서 유통기한 지난 우유 냄새가 나서 애 정서에 안 좋으니 제발 요양원 시설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비웃더군요. 가슴이 먹먹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틀린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저놈을 키웠어.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냄새나니 사라지라는 모진 말뿐이네요. 그래도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더군요. 며느리가 내 보물이나 다름없는 낡은 양은 냄비를 쓰레기통에 처박을 때 내 심장도 같이 버려지는 기분이었지요. 30년 전 그 가난하던 시절부터 내 손때가 묻은 냄비였는데 말이에요. 사흘 전만 해도 아들은 웃으며 반찬 투정을 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시커먼 본심을 보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어머니 집 판 돈으로 나 이번에 승진해야 하니까 제발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그 말이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비릿한 빗물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데 그게 꼭 내 피냄새처럼 느껴졌지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라도 되는 걸까요? 자식놈 성공시킨다고 내 이빨이 다 빠지는 줄도 모르고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았는데 그게 다 헛수고였나 봐요. 아들이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데 그 소리가 내 인생 끝나는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복도에 홀로 남겨진 나는 젖은 짐 가방을 끌어안고 멍하니 서 있었지요. 사방이 캄캄해진 밤이었지만 갈 곳이 아무 데도 없더군요. 아파트 단지 입구 벤치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가방 위로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꼭 누군가 나를 때리는 것 같았지요. 며느리가 던진 그 독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며 나를 괴롭혔어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 집안의 짐이에요. 그러니 곱게 물러나세요 하던 그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네요. 가슴이 저리고 아파서 숨을 크게 몰아쉬어야 했어요.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산 걸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준 걸까요? 아들은 내가 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그게 사랑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이제야 깨닫게 되네요. 자식에게 다 퍼주면 결국 길바닥에 낳는다는 그 뻔한 이야기를 내가 직접 겪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비에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는데 그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어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정 식구도 다 떠나고 내 곁엔 구멍난 양은 냄비 하나와 낡은 가방뿐이네요.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자꾸만 무릎에 힘이 풀리더군요. 자식놈이 사준 싸구려 스카프를 목에 감고 있는데 그게 꼭 목을 죄는 밧줄처럼 느껴져서 확 뜯어버리고 싶었지요. 그래, 내 자식은 오늘 이 빗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천둥이 번쩍이며 하늘이 무너질 듯 울어댔어요. 그 소리가 꼭 내 울음소리 같아서 하늘을 보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지요.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자식에게 목매지 말고 본인 인생 사세요. 내가 오늘 겪은 이 비참함이 여러분의 내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빗물은 여전히 내 어깨 위로 차갑게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공원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졌어요. 그 빛 사이로 30년 전의 기억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더군요. 시장 구석에서 굶주린 거지에게 건넸던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떠올랐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랬지요.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나에겐 그저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지요. 그날 빗물은 아직도 내 마음에 고여 있는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아직도 코끝을 시리게 하네요. 남편 앞세우고 갓 돌진한 아들놈을 등에 업은 채 재래시장 길바닥에 주저앉았던 그날이 어제 일만 같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린 배추며 나무를 다듬다 보면 손가락 끝이 감각도 없이 쩍쩍 갈라지곤 했지요. 가슴이 아려오는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내 나이가 겨우 30이었을까요? 남들은 한창 예쁘게 꾸미고 나들이 갈 나이에 나는 머리에 수건 질질 매고 시장 바닥에서 소리를 질러댔지요. 나물 사세요. 싱싱한 나물 있어요. 하고 외치다 보면 목소리는 어느새 쇳소리처럼 변해버렸어요. 등에 업힌 아들놈이 배고프다고 보챌 때면 사람 눈을 피해 가판대 뒤에서 몰래 젖을 물리며 눈물을 훔치던 시절이었지요. 아들은 나의 유일한 빛이었고 살아갈 이유였어요. 내 손톱 밑에 시커먼 흙대가 끼고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도 저놈 하나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어느 날인가 시장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한 남자를 본 적이 있어요. 누더기를 걸친 채 며칠은 굶은 듯한 모습이 꼭 내 처지 같아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나는 시장 상인들이 내다버린 자투리 채소를 모아 끓인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지요. 내 보물 같은 양은 냄비에 가득 담아 건네주니 그 남자는 짐승처럼 국밥을 들이키더군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던 그 사람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때 나는 그저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먹이는 게 무슨 큰일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시간은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가면서 내 고생은 더 심해졌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무시당할까봐 나는 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지요. 내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며 아들 교복은 늘 새 것으로만 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나물 냄새 난다고 내 손을 뿌리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졌어요. 엄마 몸에서 흙냄새랑 비린내 나서 창피하니까. 학교 근처엔 오지도 말라고 소리치던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바보같이 웃었지요. 그래, 내가 고생해서 우리 아들이 귀하게 컸구나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어미의 마음이었지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유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지켜온 내 유일한 재산인 연립주택을 팔기로 결심했지요. 주변에서는 미쳤냐고 나중에 늙어서 길바닥에 나앉으면 어쩔 거냐고 다 말렸지만 내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박사가 되어 금이 환영한다는데 그깟 집 한 채가 무슨 대수겠나 싶었거든요. 집을 팔고 남은 돈까지 싹싹 긁어 아들 손에 쥐어주던 날 아들은 꼭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엄마 나 성공해서 돌아오면 이 고생 다 잊게 해줄게요 하던 그 말을 나는 철석같이 믿었답니다. 아들을 공항에 보내고 돌아오던 길에 빈집을 보며 한참을 울었지만 그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특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바람이 창문을 탁탁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아들이 유학 가 있는 동안 나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파출부 일을 시작했어요. 나물 팔던 힘도 이제는 다 빠져버려 남의 집 바닥을 닦으며 아들의 학비를 보냈지요. 무릎은 퉁퉁 붓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지만 아들이 보내온 사진 속의 환한 미소를 보면 고통도 다 잊을 수 있었어요.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아들이 더 멋진 사람이 되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와 며느리를 데려오던 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유학파라는 며느리는 나를 보며 대놓고 코를 막았지요. 아들은 며느리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내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구석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속삭이더군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 사랑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져서 숨이 막혀왔지요. 과거의 그 거칠었던 시장통 생활이 차라리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줬는데도 마음은 한없이 빈곤하기만 하네요. 내가 구워준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먹던 어린 아들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어요.
냉정한 눈빛으로 나를 짐짝 취급하는 낯선 남자만 내 앞에 서 있을 뿐이지요. 창밖의 빗소리는 더 거세지고 내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가네요. 30년 전 그 추운 겨울날 내가 건넸던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그립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내게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 왜 정작 내 자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걸까요? 인생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그 향기가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자식의 집에서 손님만도 못한 처지가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시린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거실에서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내 방문턱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성벽처럼 느껴졌지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어준 집인데 정작 나는 그 집에서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졌어요. 며느리는 내가 주방에만 나와도 코를 찡그리며 공기청정기를 강하게 틀어대곤 했어요. 어머니한테서 노인 냄새가 나서 집안 공기가 탁해지는 것 같아요 하고 웃으며 말하는데 그게 꼭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더군요. 내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역겹다며 냄비째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어버릴 때 내 인생도 같이 버려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나를 거실로 불러앉히더군요. 어머니, 우리 집 인테리어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런데 그 지저분한 양은 냄비랑 낡은 짐들은 왜 자꾸 안 버리시는 거예요? 하고 따지듯 묻더군요. 내 손때가 묻고 내 청춘이 담긴 물건들인데 며느리 눈에는 그저 내다 버릴 쓰레기로만 보였나 봐요. 내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니 옆에서 아들은 신문을 보며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더군요. 아들의 그 무심한 뒷모습이 며느리의 독설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내 편 한 번을 안 들어주니 하고 속으로 수백 번을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차마 내뱉지 못했지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내 마지막 비상금인 적금 통장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우리가 모실 건데 그 돈 가지고 계셔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 애 영어 교육비로 쓰는 게 훨씬 보람차지 않겠어요? 하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내가 그 돈은 나중에 아플 때 쓰려고 모아둔 거라고 하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우리가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아들은 그제야 한마디 거들더군요.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한테 주실 거 미리 좀 주면 어때요 하고 말이지요. 바람이 창문을 탁탁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나는 좁은 골방에 앉아 뒤틀린 내 손마디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이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바닥을 닦아 유학을 보냈는데 그 보답이 고작 돈 달라는 재촉뿐이라니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거실에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지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내가 차려준 밥은 냄새난다고 거부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웃으며 파티를 벌이는 모습이 야속하기만 했답니다. 며느리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해졌어요. 손주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다가오려 하면 며느리는 얼른 애를 낚아채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어머니 손에 세균 많으니까 우리 애 만지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큰일 나요 하고 경멸 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군요. 내 손이 세균 덩어리라면 그 손으로 키워낸 아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일까요? 가슴이 먹먹해져서 숨이 막혀왔지요. 한 번은 내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 컵을 깨트린 적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더니 어머니 정말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집안일을 만드세요 하고 화를 내더군요. 아들은 달려와서 며느리 손을 살피며 괜찮냐고 물어보면서도 바닥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내 손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치워야 할 짐짝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식탁 밑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참 복도 많으세요.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아들 덕에 호강하시고 하시는데 그 호강이 나에겐 지옥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지요. 겉으로는 화려한 아파트였지만 그 안에서 나는 매일같이 시들어가는 화초와 다를 바 없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따뜻한 햇볕을 내어주지 않았지요. 며느리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모임을 하던 날, 나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나오면 우리 집 격 떨어지니까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네요. 방 안에서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지요.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자식 집에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건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이 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그 불빛이 꼭 30년 전 내가 국밥을 대접했던 그 거지의 눈빛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그 남자는 내 거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해줬었는데 왜 내 자식은 내 손을 더럽다고 치우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린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이제 나는 결심해야 했어요.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살다가 죽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모진 인연의 끈을 내 손으로 끊어낼 것인지 말이지요. 며느리의 독설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나를 밀어내는 파도가 되어 나를 덮쳐왔어요. 하지만 그 파도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지요. 그날의 비릿한 공기가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그날 빗속에서 내 인생은 정말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새로운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놈은 끝내 현관문을 걸어 잠갔고 복도에 남겨진 나는 차가운 정적 속에 홀로 던져졌지요.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내 낡은 양은 냄비를 다시 품에 안았을 때 내 가슴에는 빗물보다 더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잠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밀려나와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젖은 옷이 살에 착 달라붙어 체온을 뺏어가는데 그게 꼭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는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지요.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산 걸까 하는 서글픈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눈앞이 흐릿해지며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데 갑자기 눈앞으로 환한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비를 뚫고 다가온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내 앞에서 멈춰 섰지요. 차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한 신사 한 분이 우산을 받쳐들고 내게 다가왔어요. 그분의 구두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는데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그 신사는 내 앞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나는 고개를 들 힘도 없어 그저 품에 안은 낡은 양은 냄비만 더 꽉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아주머니 성함이 김복순 씨가 아니냐고 물어보더군요. 30년 전 서울 변두리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던 그 김복순 씨가 맞느냐는 물음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들어 그분을 바라봤지요. 비록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되었지만 눈매만큼은 예전 그날 내가 국밥을 건넸던 그 젊은 거지와 닮아 있었어요. 그 신사는 내 손에 들린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보더니 갑자기 벤치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아주머니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30년 전 굶어 죽어가던 제게 국밥을 담아주셨던 그 강만수입니다 하고 울먹이며 말했지요. 가슴이 먹먹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신사는 자신의 비싼 양복 상의를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며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제가 평생을 아주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고 말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강 회장은 수행원들에게 지시해 나를 차 안으로 조심스럽게 모셨어요. 차 안에서는 은은한 가죽 냄새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에게 냄새난다며 구박받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건지 얼떨떨하기만 했답니다. 강 회장은 내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머니의 남은 여생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굳게 약속했지요. 차 창밖으로 아들의 아파트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답니다. 내 아들은 나를 짐짝처럼 버렸는데 생면부지의 타인이 나를 은인이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이 현실이 참으로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강 회장은 내가 들고 있던 양은 냄비를 소중하게 받아들며 이 냄비가 저를 살린 보물입니다. 이제 이 냄비는 제가 가장 귀한 곳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강 회장에게 내 처지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아주머니처럼 귀한 분이 왜 이런 빚속에 홀로 계셨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받은 은혜의 100배 1000배를 돌려드릴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부탁했지요. 그 목소리가 꼭 죽은 남편이 돌아와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쳐야 했답니다.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심은 작은 씨앗이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되어 나를 지켜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강 회장은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내가 머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지요. 그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를 들으니 서러웠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답니다. 빗물에 젖어 얼어붙었던 몸이 차 안의 온기 덕분에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요.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아까와는 다르게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를 버린 자식들에게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야 하고 속으로 다짐했지요. 바람이 차창을 스치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자 존경받는 어머니라는 사실을 강 회장의 눈빛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답니다. 내 곁에는 나를 지켜줄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고 내 손에는 30년 전의 진심이 담긴 양은 냄비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그날 냄비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이튿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꿈을 꾸는 줄만 알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떨던 공원 벤치가 아니라 사방이 비단처럼 부드러운 고급 호텔의 침대 위였으니까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의 풍경이 마치 내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에게 냄새난다며 구박받던 내가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요. 강 회장은 나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칠어진 내 손마디를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는 관리사의 손길을 느끼며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지요. 뒤틀린 손가락 끝에 영양분이 스며들듯 내 메마른 마음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기품 있게 앉아있는 한 명의 귀부인이 그곳에 서 있었지요. 가슴이 벅차올라 한참을 거울만 바라봤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시린 기억이 남아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내 눈빛만 보고도 모든 것을 읽어내더군요. 아주머니,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입니다 하고 그가 나지막이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이건 단순히 미워서 하는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천륜을 바로잡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강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지분을 전부 확인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아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아부하며 지키려 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내가 건넸던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 위에 세워진 것임을 말이지요. 강 회장은 아들의 회사가 현재 추진 중인 핵심 프로젝트의 자금줄을 서서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투자 철회 소식에 아들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사색이 되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빌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지요. 내가 틀린 걸까 하고 잠시 망설였지만 아니야, 이건 그놈이 자초한 일이야 하고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아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대주주가 바로 강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승진은커녕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집에서 발을 동동 굴렀겠지요. 며느리는 또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자기가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강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도 모른 채 남편의 앞날이 막혔다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비릿한 공기가 감돌던 아들의 거실이 이제는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강 회장은 나에게 아들을 직접 만날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그놈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나는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올 준비를 마쳤지요. 거리에 핀 꽃들이 유난히도 붉게 보이고 바람은 내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답니다. 아들은 드디어 강 회장과의 독대 기회를 잡았다며 기뻐했을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폐륜은 까맣게 잊은 채 어떻게든 회장님의 눈에 들어 자리를 보전할 생각만 하고 있었겠지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회장님을 만나면 최고급 선물을 건네라며 사치스러운 가방 속에서 비싼 시계를 꺼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날 사람은 강 회장뿐만이 아니었지요. 그들이 그토록 냄새난다며 밀어냈던 바로 그 어머니가 그곳에 앉아 있을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의 고요함이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우아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머릿속엔 오직 아들의 마지막 외침만이 맴돌았지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꼬인다는 그 모진 말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놈에게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는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보았지요. 구름 뒤에 숨어있던 해가 얼굴을 내밀며 세상을 밝히는데 그게 꼭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처럼 보였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은 내 곁을 지키며 아주머니는 그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제가 그들의 오만함을 확실히 꺾어 놓겠습니다 하고 위로해 주었지요. 그 말 한마디가 100만 대군보다 든든하게 느껴졌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은 나를 버렸지만 내가 길가에서 만난 타인은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수를 대신해 주고 있으니 인생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며느리가 던졌던 그 독설들이 이제는 내 귀에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나는 이미 더 높은 곳에 서 있었으니까요. 이제 곧 아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겠지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을 그놈의 얼굴이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발견했을 때 그놈의 눈동자가 얼마나 경악으로 떨릴지 상상하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에 느끼는 전율이었답니다. 바람이 복도를 타고 들어와 내 옷깃을 살짝 흔들고 지나갔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오후였습니다. 강 회장은 나를 상황석에 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 정중히 섰지요. 아주머니 이제 곧 시작됩니다 하고 그가 낮게 속삭였을 때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미로 남을 수 있게, 그리고 이 모진 인연을 내 손으로 우아하게 끝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사방이 고요해지며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의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듯 하면서도 기대를 품은 그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답니다. 그래, 이제는 숨지 않겠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하고 다짐했지요. 묵직한 문이 열리고 마침내 그놈이 들어왔습니다.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강 회장 앞에 서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더군요. 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고 손을 비비는 그 손은 한때 내가 정성껏 씻겨주던 그 고운 손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손에는 탐욕과 위선만이 가득 묻어 있었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나를 가리켰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상황석에 앉은 나를 발견했지요. 찰나의 순간 아들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하고 말을 더듬는 그놈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옆에 서 있던 강 회장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더군요. 내 이놈 감히 누구 앞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내가 짐짝처럼 버린 이분이 바로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하고 말이지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면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내 발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다 엄마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야 하고 비굴하게 매달리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며느리도 뒤늦게 달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 집으로 모실게요. 제발 회장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하고 울며불며 매달렸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 맺힌 건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릴 돈과 권력에 대한 미련뿐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나는 단호하게 그들의 손을 뿌리쳤지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눈을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건 내 인생 전부였고 사랑이었지만 내가 나에게 준 건 냄새난다는 멸시와 차가운 빗줄기뿐이었다고 말이지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내 아들은 그날 빗속에서 이미 죽었다 하고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아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지만 강 회장은 이미 비서에게 지시를 내린 뒤였지요. 이자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그동안 불법적으로 가로챈 증여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쌓아올린 가짜 성공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아들은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팔아서 해준 그 집마저 압류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멱살을 잡으며 개싸움을 벌이더군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정이 고작 돈 몇 푼에 이렇게 추하게 망가지는 것을 보며 나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나왔답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선택한 인생의 결말이다 싶었지요. 바람이 복도를 타고 들어와 내 옷깃을 흔드는데 그게 꼭 나를 응원하는 손길처럼 느껴졌답니다. 강 회장은 나에게 아들을 용서하겠느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이 지독한 인연의 끈을 여기서 놓으려 합니다 하고 말이에요. 아들이 뒤에서 울부짖으며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아들이라는 존재는 깨진 사발처럼 다시 담을 수 없는 조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호텔 라운지를 걸어 나오는데 내 구두 소리가 유난히도 경쾌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강 회장은 나에게 큰 저택과 많은 돈을 제안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사양했습니다. 강 회장님, 내 은혜를 갚고 싶다면 그 돈으로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는 힘든 노인들을 도와주세요. 나는 그저 내 몸 하나 누일 작은 방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말했지요. 30년 전 내가 건넸던 국밥 한 그릇의 값은 오늘 받은 이 사이다. 같은 복수만으로도 충분히 넘치게 받았으니까요. 강 회장은 내 손을 잡으며 아주머니는 정말 끝까지 고결하신 분입니다 하며 존경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은 기분이 들었지요.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산사가 보이는 마을에 작은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깨고 마당에 심은 상추와 고추를 돌보며 나만을 위한 밥상을 차리지요. 구멍난 양은 냄비는 이제 마당 한 구석에서 예쁜 꽃을 피우는 화분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서글프지 않습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음을 강 회장을 통해 확인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인생의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답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마세요. 자식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이지요. 내 집 한 채, 내 통장 하나는 끝까지 쥐고 계세요. 그래야 자식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내 존엄을 지킬 수 있답니다. 내가 겪은 이 모진 배신이 여러분에게는 귀한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는 매일 저녁 노을을 보며 차를 마십니다. 아들이 보낸 국어라는 편지들은 읽지도 않고 아궁이에 던져버렸지요. 한때는 그 편지 한 통에 목숨을 걸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네요. 마당에 핀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인사를 하네요. 그 향기가 어찌나 고운지 가슴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죽은 남편이 하늘에서 나를 보며 허허 웃고 있을 것만 같아요. 복수나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하고 말이지요. 그래요. 이제부터는 정말 나를 위해 살 겁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며 내 남은 인생을 축제처럼 보내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